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햅쌀을 올리죠. 이미 준비하셨을 텐데 쌀값이 너무 올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쌀 생산자인 농민들, 결국 우리의 고향이고 부모님들이죠. 쌀값이 20년째 그대로라며 인상 요구가 거셉니다. 오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가을거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며 국회 앞에서는 농민단체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관영 위원장님, 이 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쌀값 인상 내지는 현실화 요구인 거죠? 예,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지금 농업계 민감한 상황은 종자산업법 개정안입니다. 그 종자산업법이란 농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종자 주권을 일부 기업이나 법인체에 넘김으로써 농민들의 종자 주권을 빼앗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타 쌀 올해 쌀 목표 가격을 재설정하는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재설정하는 기간인데 이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9월 11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했었고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그 쌀 목표 가격으로 했는데 추정 국장님, 네. 이 쌀 목표 가격이 뭐고 도대체 이 목표 가격을 인상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네. 농단체들은 이 수확기에 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쌀 목표 가격은 이제 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만일 시장 가격이 이 목표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 부분을 보존해주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쌀 직불금에 고정적인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이 있는데 이 목표 가격의 수준에 따라서 변동 직불금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원 교수님, 이 목표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논란은 아마 도입된 이후에 꾸준히 제기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목표 가격을 시장 가격이 넘어선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쌀 가격이 지난 4년간 1%에서 한 12.6% 이렇게 하락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득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가격을 그걸 통해서 그 변동직불금, 그러니까 수확기 쌀 가격의 하락된 부분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생산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 아니라는 게 네, 네. 19만 4천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럼 그 생산비가 빠진 그 다른 어떤 비용을 좀 포괄해서 이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 것을 이야기하는 시장기 거예요? 얘기하실 때의 생산비가 빠졌다는 의미 속에서는 네. 이제 여기에는 뭐 종자비, 뭐 비료비, 뭐 기계를 쓰는 기계 이용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포함됐겠지만 또 여기 노동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그 노동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생산비의 개념이 진폭이 많아진다.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요 쌀 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자유시장 자유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조금은 뭐라 합니까? 조정되는 느낌을 갖고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데서도 뭐 특히 우유, 빵, 달걀이 이 너무나 국민에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일정 가격을 정부가 유지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쌀도 너무나 중요한 품목이고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은 이제 관리를 조금 보이지 않게 했다. 저는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많은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그 뒤에 듣기로 하고요. 그 현재 시중의 쌀값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작 소비자들은 쌀값이 너무 올랐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교수님,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길래 소비자들이 쌀값이 비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 실제 지난해 대비 한 26% 정도, 26.4% 정확하게 올랐습니다. 17만 7,052원으로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입장이 서로 다를 텐데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난해가 가격이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7년도가 2016년도 대비 12.6%나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7만 7,052원이 오르니까 이제 소비자 구입해서 쌀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부에 상당히 이게 와닿죠. 그러면 작년 쌀값이 비이상적으로 저가로 형성돼 있었는데 네. 올해 쌀값을 거기다 비교해가지고 올랐다 내렸다가 평가하는 거는 일종의 통계 오류일 수 있고 착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쌀값 회복이라고 농민단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쌀 100g 정도입니다. 100g의 가격이 225원 정도입니다. 225원이라면 저희가 밥 한 공기를 먹는데 껌값보다도 못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농민단체가 제안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중 쌀값이 약 17만 원대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중 쌀값이 18만 8천 원은 정부의 목표 가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최근 몇 년간, 5년간의 최근 5년간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이제서야 쌀값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쌀값 회복에 대해서 시작인데 과연 물가 인상 반영이 쌀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0.64%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공업 우리나라 주요 생필품을 올리는 것은 크게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만 막상 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마치 쌀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물가 인상률이 많이 반영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언론에 과장된 보도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최재형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국가가 가격 조절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사회 국가입니다. 그러면 생산의 주체가 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우리 남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쌀 가격을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통제하에 억압되어 왔고 항상 생산비가 밑도는 쌀 가격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는 모습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저는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밥 한 공기가 100g인데 예. 그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235원? 225원이라고 그랬나요? 예, 지금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밥 한 공기가 100g 보면 현재 가격으로 232원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 국장님, 우리 쌀값을 좀 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통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먹는 쌀의 양이 대략 한 62kg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이제 12개월로 따져보면 한 달에 5kg인 것이죠. 근데 이 5kg을 한 달에 먹고 있는데 그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산지가 계산하면 대략 한 10,000원에서 12,000원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쌀을 우리가 한 10,000원 내지 12,000원치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커피 값을 따지면 뭐 한 2잔 내지 3잔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쌀값에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커피에 뭐 한 2잔 내지 3잔 값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먹는 쌀값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 교수님, 지금 우리가 목표 가격 이야기할 때 18만 6천 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은 80kg 한 가마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61.7kg. 네, 그러면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소비량이 적은데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그 산지 쌀값 통계를 낼 때 20kg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단위부터 방금 100g에 230원, 240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쌀값은 결코 비싸지 않거든요. 너무나 네, 싸거든요. 네,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부 농산물에서는 과거에 뭐 한근 600g이다. 뭐 쇠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킬로그램, 그램 단위로까지 이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쌀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로 이제 거래되고요. 또 중국, FAO에서는 이제 톤 단위로,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40kg에서 60kg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한 포대로, 한 가마니로 이렇게 유통돼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마 통계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도 이제
다른 농산물과 같이 어떤 국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저 킬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아마 유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쌀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쌀값이 워낙 낮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를 반영해서 좀 현실화시켜달라. 예, 그래서 좀 목표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밥 한 공기가 230원 그리고 하루에 한 달에 우리가 한 10,000원 정도 쌀값으로 지출하고 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쌀값이 생산비든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든 워낙 낮게 형성돼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처럼 저도 느껴지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덧붙일 말씀은 없으세요? 이 관련해서? 저는 쌀값은 결국 농민들의 어떤 소득 보전 형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 국민이 합의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최재형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월 10,000원의 정도면 실제 월 10,000원을 올바로 투자해서 내 건강을 챙기는 정도라면 극히 미약한 거다.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에 보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5,000원, 6,000원짜리 커피도 있는 건데 이런 5,000원, 6,000원짜리 커피 사 먹는 상당히 뭐 부담 안 되게 사 먹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현실은. 근데 마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제 되게 이제 명절 때 물가 동향을 보고를 하면서 농산물 가격 추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포커스를 뭐 생필품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오로지 카메라의 클로징을 농산물로 갖고 와서 농산물 이게 몇 프로 올라서 우리 물가 지수가 어떠고 소비자 체감 지수가 어떻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쌀 한 달에 10,000원인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 소비자들한테 물가 지수가 포함이 될지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전적으로 이것을 펼쳐내고 있는 정부와 언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정부와 언론이 과대 홍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지금 그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24만 원 목표 가격 이것으로 해도 쌀 1kg의 가격이 실은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쌀값이 우리 국민 경제에 우리 가정 경제에 미치는 압력이나 부담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문제는 그 쌀값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정말 우문일 건데 이게, 쌀값이 오르면 모든 농촌 문제나 농민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쌀값이 전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곡이에요. 또 기초 식량입니다. 하루에 누구든지 3끼 밥을 먹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빵 밀가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라면 값이 뭐 인상이 30% 오르면은 뭐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듯이 쌀값도 뭐 그렇게 커피값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면은 상당히 뭐 참 가격이 낮지만은 그렇지만은 전체 기초 식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그래서 전체 국민들의 다 누구든지 먹어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쌀 가격은 유럽 같은 데서는 EU가 연합을 하면서 두 가지를 통일했습니다. 하나는 화폐를 유로로 바꿨고요. 하나는 농업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단순히 쌀 가격을 가지고 이걸 대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은 상당히 생활 소득이 좀 낮은 계층에는 상당히 부담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익적 가치를 더해서 쌀 가격을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사 먹는 가격 거기다가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놓는 값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좀 보완을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 국장님, 지금 다행인지 어쩌면 희망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의 입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아직 여당의 입장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그 농림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분의 그 발언을 보니까 자신은 20만 원대 이상으로 쌀값이 가는 게 맞다고 본다는 소신을 말씀하셨던데 그러면 그 정부의 입장으로 보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좀 기대해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의 이제 목표 가격이 18만 8천 원이었고 그 이상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 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쌀 직불금 목표 가격에 분명히 물가 인상분을 좀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공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18만 8천 원보다는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이제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네. 부분에 잠깐 좀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된 개혁 정부입니다. 우리 민중의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계를 바라보는 시각만큼은 상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차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호 장관이 처음 청문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20만 원 이상의 목표 가격 설정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지만 지금 막상 정부 안을 보면 19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목표 가격인 18만 8천 원보다 6천 원 오른 19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턱없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쌀 목표 가격은 5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농민들의 어떻게 보면 소득 기준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득 기준을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부이고 촛불 정부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 농업계에서만큼은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목표 가격은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요구선인 것 같고요. 그 식량 주권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 쌀 가격이라는 건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쩌면 우회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려면 결국 정책적인 배려, 뒷받침 이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쌀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고 이게 기초 식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정부나 또 소비자 또 생산자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또 특히 요즘 그 WTO 국제 시장 또 무역 이까지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쌀 가격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아마 상당히 고심이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그 농민들의 이제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 생산 조정제라든지 의무 자조금제 등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과연 그 농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게 지켜지느냐 이런 지적들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 스스로 어떤 일정 부분 부담을 짓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국가 정책의 방향이기도 하니까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논의돼야 할 것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쌀값을 논의를 할 때 저희는 현재 수입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생산된 쌀이 마치 너무 과잉이 돼서 수급 동향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에 엄청난 농산물이 들어와 있고 저희 나라는 식량자급률이 쌀을 포함해서 채 20%가 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80%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농산물 수입국가입니다. 명확하게.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혼이고 먹거리입니다. 소중한 먹거리. 그러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쌀 농업 정책의 가장 기본은 농민한테 떠넘기는 식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쌀을 관세화해서 수입을 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 40만 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저희 농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숨기고 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 쌀에 대한 적체가 바로 물량 과다로 이어진 건데 생산량 과다로 이것을 마치 농민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 마냥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쌀 생산 조정제의 문제는 저는 정말로 이건 탁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농과 밭의 기능이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는 물을 가두고 쌀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화된 농지이고 밭은 물 배수가 잘 돼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최적화된 곳입니다. 근데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에다가 콩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쌀을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름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타당성 조사나 합의를 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의무 할당제 형식으로 내려보는 게 농림부의 안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6월 22일부터 시작된 약 2달간의 가뭄으로 인해서 발화가 되지 않아서 농민들은 적어도 4-5번의 파종을 거쳤고 한참 성장해야 했던 9월 초순에 가을 초기 장마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했어도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한테 정말로 피해 보상이나 피해 대책을 세워주지는 않을 망정 이제 공공비축미 매입이라는 정부가 하고 있는 쌀 수급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쌀 생산 조정제에 들어가지 않은 농민들한테는 소외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문제는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결국 농산물은 쌀은 우리한테 주식이긴 하지만 국제 교역 질서, 무역 질서에서 이것을 예외적인 것으로만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량이 한 420만 톤 되나요? 네, 400만 톤 이쪽 저쪽. 이제. 그리고 소비량은 보니까 한 390만 톤 또 이쪽 저쪽인 것 네네. 같고요. 그래서 연간 의무 수입량을 빼더라도 한 30만 톤 정도는 항상 그 재고가 남게 돼 있는 구조인데 거기다가 40만 톤 의무 수입량까지 합치니까 한 70만 톤 정도 오히려 항상 재고가 누적되는 이 구조. 네. 여기에서 과연 이게 쌀 가격 지지 정책 이게 작동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긴 하던데. 그렇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수입쌀 40만 톤이 매년 들어오고 있고 이것만 아니어도 그런 대로 이렇게 어떤 균형을 좀 맞추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덜할 것 같은데 이 40만 톤이 들어오면서 10%가 어떻게 보면 과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농산물이라는 게 5%의 차이로 인해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이 농산물의 특징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의무 수입량 40만 톤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밥쌀용 쌀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용 쌀도 들어가는데. 그럼 그중에서 우선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을 보면 밥쌀용 쌀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수입 의무 물량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그걸 찾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는 의무 쌀 도입량 그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합니다. 이미 관세하로 우리 쌀 시장에 모든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WTO나 TDA 협상에서 이것을 의무 수입해야 할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한미의 경제관계 속에서 의무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고 저는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의 경제 교역으로 봐서 의무 수입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입 자체를 안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어떤 재해로 인해서 농산물이 부족할 때 수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보급하는 건 전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계,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어떤 게 팩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WTO 체제하에서 의무 수입하는 물량을 갑자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당면 과제로서 그걸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쌀의 유통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이게 가격이 낮으니까 식자재로 밥쌀용으로 식당에서 저가로 이렇게 매입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질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또 타작물 생산 조정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좀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 같은 들판은 콩 타작물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 논의 타작물, 맹류, 사로작물 이런 걸 재배하면은 그 가뭄, 폭우 이걸 철저하게 대비한 인프라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 같은 생산 조정제를 앞서 한 10여 년간 해왔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게 수입 대체 축산 사로작물입니다. 다른 작물들은 콩, 맹류는 거의 늘어나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의 일본과 우리 농업 재배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서 우리 정책으로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최근 저는 그 공익형 직불금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 가지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예. 전라남도 해남군인가요? 거기에서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의 어떤 쌀값 상실감 이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농민 수당도 얘기되고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저희 도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공익형 직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일정한 어떤 뭔가가 좀 따라줘야 인센티브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수당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이 그러니까 불쌍해서 못 사니까 몇 푼 더 얹혀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농토, 우리의 토지를 잘 지켜주고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시민들이 농민들에게 미래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이 농민들에게 뭔가를 조금 베풀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지 단순하게 뭐 못 살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는 수당이다. 저는 이것은 공감을 좀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어렵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쌀에 남아도니까 쌀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예. 어제 정말 역사적인 성과를 저희들 눈앞에서 극장식으로 목도를 한 게 남북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지금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 시장, 이게 우리 쌀 소비를 늘리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협동농장, 국영농장 대규모로 분단 이후에 가장 크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360만 평을. 그래서 북한 또 남한의 현실이 남한은 논이 많습니다. 북한은 밭이 70%고 논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게 남한은 쌀이고 북한은 옥수수, 강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 농가들이 미국이나 서구 국가에서 수입해오는 그 사료를, 강냉이 사료를 서로 막교환하는 이게 뭐 같은 나라에서는 무역이라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이라고. 바로 맛교류하는 시스템이 아마 가장 이 주곡 가장 메이저 작물입니다. 이게 쌀하고 남한에서는 쌀, 북한에서는 옥수수, 강냉이 맛 트레이드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간 농민단체에서도 계속 남북 간에 농사 부문에서 어떤 교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타진해 왔고 거의 성사를 앞두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동 경작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쪽에서 농기계나 트랙터 같은 것을 보내주고 거기 노동력을 이용해서 한 50만 톤 정도를 생산하자 공동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여전히 유효한 정책들 내지는 그런 걸로 봐도 되나요? 저희가 현재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일부 종묘와 공동육묘장을 진행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북도연맹이 제안을 하는 것은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통일농업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방적인 수혜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간의 교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한 지역에 풍부한 농토를 가진 농산물을 가지고 북에 보내고 북에 있는
우수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와서 저는 새만금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공하고 이것을 가공해서 다시 환원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6.13 지방선거 때 저희 전북도연맹이 새만금을 통일농업 전진기지로 하는 제안을 좀 걸었었습니다. 그것은 새만금이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일반 육지에 비해 3배 이상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연 새만금이 공장이 들어서고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만금의 이미 국책 사업으로 막아놓은 새만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거기에 생산되는 거기에 부지를 통일농업의 전진기지로, 그래서 북과 남이 공동 연구기관,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북으로 보내고 북의 어떤 옥수수나 기타 다른 것에 대한 지역기후보다는 북의 풍부한 지하 광물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좀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적자님, 지금 그동안에 네. 전라북도에서도 남북 교류, 네. 협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재원도 통일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인가요? 그것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규모로 쌓여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업 분야, 특히 오늘 우리가 주제가 쌀값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고 또 그걸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 통일기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축적을 해왔던 것이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익이고 또 우리 북쪽도 이익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모으고 있고 지금 논의해 주시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서 저는 뭐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간 저희들이 그 쌀값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토론도 하고 방송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토론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호 교수님. 네, 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 이 식량, 먹거리, 이 농업이라고 그걸 다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산업에다가 요즘 4차 산업, 핵면기술, 드론, 그 로봇, 레이저, 신소재, 또 메카트로닉 이런 기술들을 융복합을 해서 한 사람이 규모 있게 농사를 짓는, 쌀 농사를 짓는 그런 구조로 스마트하게 가져가면은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앞으로 전업 쌀 농가로 이렇게 농촌의 지금 가장 심각한 고령화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저는 먼저 우리 전라북도 도농정에 관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타 도와 틀리게 저희는 삼남농정이라는 큰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이끌어주고 같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농민수당이라는 표현하고 우리 전북도에서는 이제 공익형 농업직불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삼당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을 위해서 TF팀이 운영되고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저희가 제안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성장 위주의 정책, 규모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농업 농촌 마을에는 불과 4-5명의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민들 외에는 대다수가 고령화되어 있고 마을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성장 위주의 규모화 정책이 아닌 이제는 전체 농민들이 함께 농업 농촌을 지키고 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농업이 아닌 빈부격차가 없는 농업으로 가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해남은 올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올해 결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재형 국장님. 우리 주식인 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 쌀의 어떤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농가의 어떤 소득을 일정 부분 보존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저희도 좀 함께 우리 농업인들과 우리 또 학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가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말로도 또 식량 주권이라는 말로도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쌀값 논란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을 바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 벼 수확기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결실 뒤에 감춰진 쌀값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